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FTA를 말씀드릴 이창우라고 합니다. 저는 FTA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FTA 협회장을 지냈고요. 우리 옥타 자문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FTA가 우리 회원님들과, 옥타 회원님들과 미래 회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FTA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FTA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서로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FTA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FTA입니다. 제가 종합상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또 이 FTA와 어떻게 접목될 건지 그걸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회원님들께서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좋은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재국에 가지고 가서 수입해서 뭐 판매를 할까 이렇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고요. 또는 주재국에서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한국에 팔고 싶어 하시고요. 또는 제3국에 있는 회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걸림돌이 FTA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FTA를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지금 한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FTA 연방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FTA 연방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실 건데요. 예, 한번 잘 들어보시면 많은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강좌는 제가 서울에서 무역을 오래 하신 분들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을 뽑아서 FTA 전문가로 양성하는 120시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120시간 과정을 1시간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엑기스만 뽑아서. 그래서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겠고요. FTA가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그 하얗게 표시했듯이 이 한 줄입니다. Beyond FTA, FTA Insight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FTA 협정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넘어서 그 내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기와 기회를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얻으시다 라는 뜻에서 한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FTA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FTA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아시는 분이 드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FTA를 활용해서 그 연방시장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어떻게 진출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TA를 가지고 결국은 돈을 벌라는 거거든요. 수익 창출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FTA를 추진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익,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는 수익 창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 그 소개는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수출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감안하신다면 각 주재국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FTA가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이건 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건 FTA는 한국만 체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요. 약 800개 정도 FTA가 발효됐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FTA가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FTA 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방시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 대응 전략. 뭐 구매든지 수출이든지 마케팅이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요거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든지요. 뭐 재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든지 은행장님들, 대학 총장님들한테 하는 강좌인데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인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TA 연방시장에 초과 대응 전략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옥타에 권해드리는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 시대 한국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7월 30날 우리나라 코트라가 아니라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FDA 발효국은 수출이 약 11% 줄었죠. 10% 정도 줄였죠. 근데 비발효국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더 줄었습니다. 14% 줄었죠.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많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11% 정도. 그런데 FDA 덕분에 이 줄인 정도가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FDA 발효국하고 수출은 우리 흑자를 199억이 생겼습니다. 199억입니다. 그런데 비발효국하고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가 91억이 난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는 한 29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FTA가 없었으면 결국은 적자가 엄청나게 났겠죠. 따라서 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수출은 FTA가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FTA가 굉장히 대한민국은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마 우리 회원님들의 주재국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FTA가 수출하는데 최선의 방책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이제 무역을 오랫동안 한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FTA도 25년 했습니다. 미국이 나프타 할 때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FTA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국경 장벽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국경 장벽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벽이 생기냐면요.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 장벽이 생겼어요. 화물이 이동하는 데는 물류 장벽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장벽, 검역 장벽, 특히 검역 장벽이 강합니다. 통관 장벽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흐르질 않습니다. 자본이. 가장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속을 못 지키니까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FTA는 꼭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이동 장벽, 물류 장벽, 기술 장벽 뭐 이런 장벽이 생기면 이 FTA 오른쪽에 FTA를 활용해서 해결하자는 그 해결 방안이 FTA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FTA를 체결할 때 상호 간에 서로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통합해서 이 무역을 하자는 것이 FTA니까 이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자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에 인한 국경 장벽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을 이런 장벽을 분석을 해서 FTA 이런 조건 갖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수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데서 저희가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장벽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한다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높아진 국경 장벽을 FTA로 돌파하라.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은 오프쇼어링이니 뭐 니어쇼어링이 백쇼어링 이런 거 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걸 쇼어링이라 합니다. 오프쇼어링이라 합니다. 해외에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 국경 장벽이 생기니까 그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 가치 사슬이 막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글로벌 이 프로세스, 즉 가치 사슬이 많이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지금 이 장벽이 그 가치 사슬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대륙별, 지역별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이든지 뭐 여러 가지 하려는데 이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장벽으로 가치 사슬로 해야 되겠다. 그런 큰 흐름이 있고요. 그 대신 이 서비스의 온라인 쪽이 있지 않습니까? IT 서비스는 이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줌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는 글로벌로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말씀드렸듯이요. 이 오프쇼어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생산은 오프쇼어링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 지역별로 되다 보니까 큰 시장 옆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걸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니어쇼어링. 그래서 나프타 지금 USMCA로 바뀌었죠. 멕시코가 뜨는 게 미주 시장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을 공략하기 쉬운 옆나라. 그 니어쇼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유럽 쪽에서는 동구 쪽. 이걸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큰 시장 옆으로 가는 거. 왜? FTA나 이런 걸로 돼서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장의 큰 데서는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한국에서 유턴이라고 하지만 그걸 리쇼어링 혹은 백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FTA로서 전 세계의 어떤 그 가치사들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FTA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생겼지만 FTA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EPN이라는 거 경제번영 네트워크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 코드 블록 아시죠?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이 다이아몬드 형식의 네 나라가 코드 블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국도 들어가고 뭐 베트남하고 뉴질랜드 들어가겠다는 구상이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군사 외교적으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코드 블록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20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리고 G7은 기존의 G7은 역할이 좀 미미하자. 좀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근데 G20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G11, G12 하자 하는데 한국을 여기 포함시키자 뭐 이런 움직임이 미국 주도로 있습니다. 근데 G11에는 우리나라 들어가겠다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에 EPN이나 인도태평양 퍼시픽 이쪽에는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외교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서 강화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가치 사슬이 이렇게 확장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좀 혼란이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더 우리 기업들은 가치 사슬이 더 지금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잘 생각해서 수출 전략을 짜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일장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의 FTA 전략은 이러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서 FTA를 잘 활용하자.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FTA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수치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의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무역의 60% 정도가 FTA로 될 거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한 5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은 어떤 거냐? 올해 7월 30날 우리 관세청이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 수출의 74%, 수입의 77.6%가 FTA로 이루어졌습니다. FTA를 활용했어요. 결국 70%가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 통계는 점점 수치가 높고 갈 겁니다. 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FTA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 60%가 몇 년 뒤에는 70%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74%니까 내년 후년쯤에는 여러 가지 FTA가 더 발효가 된다면 이거 80%, 90%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74%입니다. 수출에. 근데 이제 이 KFTA 연방이라는 제 개념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FTA가 많이 있습니다. 그 FTA가 전 세계의 GDP의 77%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걸 90%까지 올리겠다랍니다. 근데 이런 FTA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냐면 세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배 한 이렇게 외우거든요. 칠레가 제일 많이 FTA를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빼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GDP 합이 칠레가 제일 많고 빼로가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죠. 그러나 칠레, 빼로는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결국 5천만 이상 되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최고다. 저희는 이거를 KFTA 연방이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FTA와 기존 무역과 FTA 차이점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히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많이 있지만 이 장표를 제가 설명드리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존 무역은 전 세계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장 통일 규칙이든 인코텀즈든지 뭐 WTO든지 이런 것이 다 결국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표준을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FTA는 체결된 국가만 통하는 겁니다. 한중 FTA는 한국하고 중국만 하는 거예요. 미국, 이스라엘 FTA는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통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요. 전 세계 FTA가 지금 발효된 게 한 500개 정도 되고 지금 논의하는 게 800개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700에서 800개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FTA들이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한중 FTA와 베트남 EU FTA와 미국 이스라엘 FTA가 서로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환이 안 돼요. 그럼 기업들은 필요한 걸 따로따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FTA가 좀 많이 활성화됐다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리모컨을 100나라 추출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요.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 표준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따르면 다른 나라도 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라마다 FTA 체결한 나라 있고 안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첫째는 기존 무역은 세계가 표준화되어 있지만 FTA는 체결된 나라끼리만 통한다. 두 번째는 이 FTA를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 따로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일 난 문제가 되고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옵니다. 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이태리 국수지만 이게 불어터지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먹기도 힘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FTA를 잘 활용하면 참 국가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워낙 FTA가 많아지니까 이 FTA들을 어떻게 다 소화해서 활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느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 활용하게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스파게티 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표입니다. 저는 이 장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 6년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 장표를 계속 진화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FTA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무역 전문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쫙 그려놓고요. 일반인도 좀 FTA를 아시게 또 중소기업들은 무역도 잘 모르고 FTA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제가 15단계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단계의 키워드는 다 FTA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요것만 잘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FTA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FTA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사례 위주로 현장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활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15단계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통관 원산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FTA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이 원산지 통관 분야는 잘하고 계십니다. 관세사님 계시죠? 원산지 관리사라는 분들도 계시죠? 관세청에 계신데 나머지 분야는 죄송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 통관 분야를 잘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만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표에서 제일 먼저 단계를 한번 보시죠. 시장 진입 단계인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시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 나라 법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인허가 같은 게 인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저희들은 진입 조건이라 합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아이템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의 CC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강제 인증에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중 FTA를 활용하면 CCC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이런 시장 진입 조건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하니까 FTA 협상을 할 때 이걸 완화시킬 작업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활용을 못하면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거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못하면 어려운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 업체가 라면 13톤을 터키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통관도 못하고 폐기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통관 분야니까 원산지 통관 분야니까 관세사님들하고 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해서 갔죠. 갔는데 진입 조건에서 걸린 거예요. 우선 GMO 성분. GMO 아시죠? 유전자 조작식품 성분. 요거는 이제 나라별로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한 3%까지 허용을 하고 일본은 5%, 뭐 유럽은 0. 몇 %, 뭐 이런데 터키는 거의 제로입니다. 0.01%인가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3%까지 허용해서 들어갔으니 이게 통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업은, 수출하는 기업은 이게 폐기되니까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관세사님하고 했지만 관세사는 자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 전체의 프로세스 가치 사슬에 있는 거는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이걸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리죠. 이게요, FTA 협정문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미 FTA는 24개 조항, 한중 FTA는 22개 조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파랗게 색칠한 부분은 원산지 통관 분야입니다. 다들 한미 FTA도 있고 한중 FTA 3번, 4번 원산지 통관 분야만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나머지 분야를 잘 보십시오. 나머지 분야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한미 FTA 19번인가요? 보십시오. 레이번.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이 FTA에 들어간 걸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다음에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FTA 협정문의 절반이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분야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발효한 날짜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산지 통관 따라가기도 바빴는데 이제 아랫부분 반영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동 문제도 발생되고 물류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전자상거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를 저희는 하니까 무궁무진하는 거죠. 저희는 본 FTA, 즉 본 글로벌이 아니라 본 FTA 창업을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에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마 여러분 주재국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TPP 아시죠? 12나라가 하다가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서 CPTPP, 일본이 발효시킨 CPTPP인데 30개 조항이 다 됩니다. 30개 조항이에요. 여기도 역시 원산지 통관. 대한민국 여기 들어가려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는 데가 참 많아요. 심지어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왔다 했습니까? 영국이 여기 들어올라 합니다. 아마 활성화 많이 될 겁니다. 한 7, 8개국이 여기 들어갈라 그래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만이 목을 메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들고 싶은 겁니다. 제가 FTA 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다자 FTA 같은 데서 종합적인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중소기업 분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TPP에 들어가면 중소기업들한테 글로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글로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예를 들면 CPTPP에 들어가면은 그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24번을 보시면은 중소기업 분야가 있죠. 이 협정을 보면은 글로벌 교육을 시켜야 되어 있는데 FTA 교육을 누군가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가 CPTPP 들어가면은 가입할 걸 대비해서 그 회원국들한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들 FTA 교육을 시킬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죠.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면 12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2나라 공통적으로 교육을 누군가는 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직 다른 나라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 북미 쪽에 계신 분들 잘 보시죠. USMCA가 34개 조항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원산지 통과 분야 정도만 제가 한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34개 조항이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멕시코 USMCA로 납다가 USMCA로 바뀌면서 멕시코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노동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닙니까? 미국 수준으로 맞추려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노조들, 노동 담당 공무원님들, 노무사들 다 FTA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USMCA는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건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납품도 하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 쪽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 있고 거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고 어떻게 하려고요? 조건을 따질 텐데. 따라서 우리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체결하는 FTA도 알아야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유엔의 에스캅이 2015년도에 만든 자료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트레이드 코스트입니다. Across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비용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원산지 통관 분야는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무역 비용에서. 물론 시차는 좀 있죠. 2015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원산지 통관 분야만 거의 10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분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처졌어요. 제가 뭐 어느 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직도 그 나라들도 원산지 정도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통과. 어떤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우리 정부가 가서 지원하는데 원산지 통관 분야만 지원하고 있고 이거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역 비용이 원산지 통과는 전체 비용에서 2, 3% 물론 시차로서 통계 수치는 좀 많이 변했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FTA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무역의 60% 되니까 새로운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FTA의 기본 정신, 정의는 뭔지를 말씀드리는데 아니 근데 FTA는 우리만 하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지자체 9군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할 수는 없어가지고 산동반도 쪽에 가서 이제 청도 뭐 위해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엔타에 가서도 강의하고 왔는데 중국도 FTA에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건 우리 정부가 좀 비슷한데 민간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도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민들과 거기 진출한 한국 기업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왔는데 많이 중국에서는 아직 우리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겠어요. FTA 사업에서. 첫째는 전문가입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가 많지만 그 무역을 현장에서 하면서 FTA를 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아직은 원산지 통과는 초기 단계에 있더라고요. 물론 베트남도 제가 보니까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FTA 쪽에서 진출할 분은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FTA가 되니까 스파게티 효과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막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보시면은 지역별로도 이렇게 많은 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FTA가 아니라 다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100명이다. 제가 100명하고 따로따로 FTA를 내면 100번을 해야 되지만 100명을 한꺼번에 하자면 한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자 FTA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러시아나 이쪽에 계신 회원님들 보시면 EAU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에서 지금 EAU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EAU하고 좀 FTA 협상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협상하고 있듯이 이런 다자 FTA가 많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세안에 계신 분들은 RCEP 있지 않습니까? RCEP은 한중일 세 나라, 아세안 10나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나라 36억 시장인데 인도가 이 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이제 타결 선언을 했는데 15나라가 타결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다자 FTA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거죠. 왜? 스파게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국가는 그렇다 치고 개인이나 이게 기업이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도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자 FTA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국은 그러면 다자 FTA 얼마나 되고 있냐? 잘 보시죠. 지금 한중일 FTA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저희 생각할 때 내년이나 후년쯤 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 한중일 FTA 관심 많으시죠? 그 다음에 아까 RCEP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이거는 한중일 세 나라, 아세안 10나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나라 썼는데 인도가 사인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단을 보시면 TPP가 미국이 빠져나오고 나서 CPTPP로 됐죠. 여기에 여러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가 가입하면요. 우리가 일본하고 멕시코는 그 CPTPP 회원 중에서 우리가 FTA를 안 했거든요. 그럼 일본하고 한일 FTA, 한 멕시코 FTA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가입이 된다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기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FTA라고 있습니다. FTA, FTA of Asia Pacific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연합 21나라, APEC 21나라가 FTA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좀 요원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여러 다자 FTA를 하고 있다. 맨 꼭대기 보시면 한중일 FTA도 플러스 예를 들면 아셈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유럽 이거 되는 건 아직 아닙니다만 여기서도 한번 뭐 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EAS 아시죠?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거는 RCEP에 아까 16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들어온 건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 자세히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한국은 한중일 FTA, RCEP, CPTPP, FTA라는 다자 FTA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요, 이게 RCEP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타결에 대해서 발효가 됐다 가정하면은 인도까지 들어왔다면 16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수출할 때 15나라, 우리나라 말고요. 15나라에 FTA 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협상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도 다 틀리니까 법을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설계해서 따로따로 협상해서 합의를 보고 거기에 맞게 제가 구매를 해서 생산해서 따로따로 또 물류가 15번 일어나고 통관도 15번 일어나고 그래야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품질을 갖고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사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규범이 통합됨과 동시에 생산 요소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는 15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16나라가 사인을 했으니까. 네. 생산 요소 표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규범도 통합이 되고요. 또 하나, 한국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수, 외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자 FTA 체제에 들어가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십시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별 국가 차원의 거는 끝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FTA 생태계를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가서도 했고, 사실 올해 코로나 아니면 파키스탄도 가고,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았는데, 베트남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 복합 FTA가 다른 나라한테 충격인 것 같습니다. 복합 FTA는요, 다른 나라하고 여러 번 해놓은 FTA입니다. 양자 다자 간에. 예를 들면, 베트남, 여러분 한 이슈지 않습니까? 베트남과 한국이 5번 해야 됩니다. FTA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 나라와 양자, 다자 간에 여러 번 하는 걸 복합 FTA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베트남에 수출할 때 원래 관세가 20%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5번 하다 보니까 관세율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건 20% 즉시 철폐, 어떤 건 4%씩 5년간, 어떤 건 2% 10년간. 5개 FTA에 참여한 나라가 다 틀리니까 관세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아까 가치 사슬 보여줬지 않습니까? 관세율만 틀린 것이 아니라 물류, 예를 들면은 뭐 물류, 금융, 뭐 인허가 이렇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기업은 어떤 나라하고 거래할 때 복합 FTA 뭐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FTA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제가 해외 나와서 강의하고 뭐 독일 기업, 헝가리 기업도 교육시켰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복합 FTA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리 회원 간에 서로 거래를 하실 때 한국이 가입 안 했어도 복합 FTA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FTA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FTA 전문가를 120명에서 양성을 시키고요. 그거 갖고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 재직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서울통상진흥원 지원으로 또 재직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복합 FTA 다른 나라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꼭 복합 FTA만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거 수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갔더니 베트남이 다른 나라가 FTA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도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제3국가 체결한 FTA 잘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죠. 네. 따라서 FTA 전문가 양성이 우선 급선무고요. 저는 그래서 이 FTA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잘 연결을 해서 하면은 일자리도 만들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이 이 FTA에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합 FTA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그 수출 국가가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수출하실 때는 우선 FTA 체결 여부를 보시고요. 양자인지 다자인지 보시고요. 복합 FTA를 보시고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 체결한 FTA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TA 연방시장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FTA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방국가를 형성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FTA와 우리는 서로 시장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FTA 정의는요, 다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장 통합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정보. 여러분 개인정보 지금 제대로 통합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FTA에서 완화시켜주거든요. 이런 생산 요소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돼서 시장이 통합되는 것이 이제 FTA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체결한 FTA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정보가 100%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FTA 체결에서도 쌀은 개방 안 했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연방을 체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FTA 연방 시장에서요, 이 FTA 연방 시장에서 가치 사슬을 잘 서로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요거는 미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를 들면요, 멕시코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최고 7, 8번은 국경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또 부품 때문에 와서 조립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7, 8번 하니까 이건 할 때마다 수출입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FTA, 다자 FTA 내에서 이 국경을 가치 사슬이 연동이 되는 거를 수출이라고 안 부르고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텍사스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멕시코로 넘어가서 12개월까지 키워져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비육으로 키워져서 소고기가 수출되는 농업이든지 축산업이든지 이런 제조업에서 그 체결된 FTA 권 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가치사슬이 연동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가치사슬을 넓어진 그 FTA 영토 내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확장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이론이 있습니다. 스탠시라는 대만 사업가가 이제 제시한 이론인데요. 스마일 커브입니다. 스마일 곡선이 보통 스마일 곡선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뚜껑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 같은 거요. 이게 스마일 표시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만들면 팔리니까 어떤 그 가치사슬이 형성되냐면 소뚜껑을 엎어놓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봉고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날로그 시대는 통했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팔리니까 제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생산이었던 겁니다. 뭐 앞에 디자인, 컨텐츠 뭐 이런 거보다는 만들어놓으면 팔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부품인데 AS보다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생산인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화 인터넷이 나타나고 디지털화하고 글로벌화가 촉진되니까 이렇게 미소처럼 됐던 거죠. 오히려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생산할 땐 부가가치가 낮고 앞에서 디자인이든지 R&D든지 뭐 설계든지 기술이든지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소처럼. 여기서 AS든지 부품 공급이든지 뭐 관리든지 매니저먼트 이런 게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곡선이란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는 소뚜껑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요. 이 이론이 애플이 이 이론을 채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은 사실은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스마일에서의 앞단을 하고 있는 거죠. 브랜드든지 R&D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요. 가장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저렴한 데서 하고요. 부품은 대만이나 한국 같은 데서 조달하고. 글로벌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애플이 이 스마일 커브, 미소곡선을 활용해서 유명해진 이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치사슬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이 FTA, 다자 FTA 시장 내에서. 즉, FTA 연방 내에서. 근데 뭐든지 그렇게는 똑같이 글로벌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중가치사슬인데 코닝 있지 않습니까? 코닝. 이건 유리 제품이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유리 제품 같은 거의 원료는 모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거워요. 그래서 물리비가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륙별로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가치사슬을 다중으로 만들 수 있다. 원칙은 스마일 커브 대 원칙은요. 스마일 커브 대 아이템에 따라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자 FTA 체제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 6개는 다시 한번 기존에 여러분 사업에서 제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이 가치사슬은 리엔지니어링 하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케팅, 조달, 생산, 뭐 판매, 물류, AS 같은 이런 중요한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어떻게 확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FTA에 따라서 재조정하시고 리엔진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낭비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를 한번 시정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언론에서 가치사슬 VC, 밸류체인을 앞에 G자 붙여가지고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GVC라는 용어. 근데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전 세계를 기존 무역에서의 GVC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FTA끼리 호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GVC 개념이 안 맞아요. 왜? 한중 FTA에서 맞던 가치사슬이 미국하고 북미에서는 안 통하는 거려? 그래서 저희는 FTA Value Chain, FVC라는 용어를 씁니다. FTA 관계없이 전체 개념에서는 GVC지만 FTA 시장에 적용되던 GVC가 아니라 FVC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 분명히 좀 해주셔야지 혼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사슬을 이런 분야에도 적어도 다시 한번 보시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컨설팅을 많이 해줬던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 거기에 납품하던 기업들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요즘에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왜? 우리 한국 자체 시장은 작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즉, 오퍼 시어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니어 시어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저희는 다자 FTA 체제의 교집합 국가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프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CPTPP, TPP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RCEP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이 교집합 국가가 호주,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호주, 일본, 싱가포르는 제조업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 국가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인 겁니다. 따라서. 근데 말레이시아보다는 베트남이 시장도 크고 인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으로 너도나도 몰리는 겁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도 베트남 많이 오는 거예요. 그냥 베트남이 1억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해줄 때 여러 가지를 따져서 다자 FTA의 교집합 국가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중 교역시장, 다중 세계 교역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FTA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WTO 체제에서는 전 세계 무역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FTA는 새로운 무역 뉴 노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규범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디지털 교역이라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OECD든지 WTO 기준에 새로운 표준화를 지금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뭐냐? 네. 여러분,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들어보셨죠? 예,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날로그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절에 이렇습니다. 국내는 유통, 해외는 무역이지 않습니까? 이 해외 무역은 기업이 했어요. B2B죠. 근데 여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인터넷이 적용된 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해외 거래인데 인터넷이 적용된 건 이트레이드, 전자무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역시 이럴 때도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무역은 그래도 기업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전자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무역이 무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은 역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만나고 미팅하고 마케팅 할 때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이트레이드고 제품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프라인. 그럼 TV나 자동차가 붕 해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흘러 발전했는데 여기에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무형의 자산이 무형의 상품이 수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 정보 이런 걸 종합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콘텐츠, 게임이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 서비스, 저희 같은 FTA 교육하는 이 콘텐츠 지식 서비스 이런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같은 이런 새로운 차원의 교역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화된 게 없어요. 부분으로 좀 돼 있죠. FTA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이런 데이터든지 콘텐츠든지 서비스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입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걸 디지털 트레이딩이라 하면서 표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단순한 전자상거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개인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의 글로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곧 다가오네요. 11월 11일 광군제, 중국 광군제.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100여 개의 국가가 개인의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직구매 아시죠? 우리 소비자가 어떤 무역업체 같은 걸 통하지 않고 다른 해외에 있는 생산자업체한테 바로 구매하는 거고, 역직구매, 우리는 직판매를 하는데 또 해외 소비자가 우리 거 직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FTA 때문에 활성화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직구매니 역직구매니 이런 거는요, 전자상거래가 이커머스와
FTA와 SNS가 결합된, 정보가 활성화되니까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결국 FTA 덕분에 이 직구면 이런 게 활성화됐다는 걸 잘 모르시죠. 왜? FTA에서 관세가 낮아지고요. 면세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라운드가 또 시작된다. 이걸 우리는 다중 라운드라고 그랬고 다중 세계 교역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W 체제, FTA 체제, 디지털 트레이딩 체제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얘들 종합적으로 되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줘야지 앞으로 수출이 된다. 특히 한국은 이제 중국이든지 아세안이든지 대만 뭐 이런 경쟁이 심하니까 하드웨어 갖고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콘텐츠, 데이터, 정보, 소프트웨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하는 이 디지털 트레이닝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인사이트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잘 좀 음미해 보십시오. 기존에 이제 국가 간 경쟁 시대는 이렇게 FTA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FTA 생태 간 경제 시대. 누가 더 자기 나라, 어느 나라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FTA 생태를 구성하느냐. 이게 이제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소 투입형 경제 시대. 예를 들면은 뭐, 원가, 우리 생산을 사면서 토지, 노동, 자본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렴하게 공급한 게 유리하다. 이제는 아니에요. 다자 FTA 체제에서 가치 사슬이 막 확장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수출은 우리가 했는데 부가가치는 이 가치 사슬을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연계된 가치 사슬은 딴 나라가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OECD나 WTO 주관으로 이제 매출액 경쟁이나 수출액 경쟁 시대보다는 누가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했느냐 이쪽으로 가자 라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고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의 경제 시대입니다. 이제 개인 경제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언택트가 되니까. 예전에 같으면 광군제 같은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직구배 같은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무역은 무조건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잘 생각하면 저는요,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다 무역업자가 될 수 있다. 수출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체가 된다 이거죠. 큰 특징 중에 하나 개인 경제 시대, 개인의 글로벌 시대다. 그 다음에 아까 부가가치는 말씀을 드렸고, 예, 니어쇼링, 백쇼링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드웨어. 여태까지는 수출한다 그러면 자동차다, 반도체다,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제조업이니까. 근데 이제는요, 토탈 웨어입니다, TW.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시죠? 그 다음에 컨텐츠웨어. 게임이든 이런 게 다 콘텐츠웨어거든요. 웹툰, 요새 웹툰 한국에서 엄청나게 뜹니다. 웹툰 작가들이 보통 젊은 친구들도 1억씩 벌어요. 웹툰. 이런 게 콘텐츠죠. 그 다음에 BW, 브랜드웨어, HW, 휴먼웨어.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아날로그 교육 시대에서 오프라인 교육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교육 시대로 가고 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국가 경영 시대입니다. 이제 개별 국가의 경영을 하고 뭐 다른 나라별로 차별화하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제 다자 FTA에서는 시장이 통합되니까 어떻게 물류 구매 전략은 어떻게 짤 건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건가? 물류 전략은 어떻게 할 건가? 생산 전략은 어떻게 수출 전략, AS 전략은 어떻게 할 건가? 소비자 보호 전략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다자 FTA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말하시면 인사이트, 어떤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이걸 활용해서 저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60대 후반입니다. 근데 창업을 했어요. 왜? 다른 데는 자꾸 도와달래요. FTA라는 새로운 창업을 했고요. 굉장히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FTA 전문 기업이 되려고요. 그거는 제가 FTA 컨설턴트나 이런 전문가들 많이 양성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초국가적으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거죠. 예를 들면 RCEP의 CPTPP의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직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초국가적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사례를 더 많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무역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마다 120시간 넘겠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FTA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기업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됐나요? 식품을 터키에 수출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자기 아이템에 대한 터키가 다른 나라 체결한 FTA에서의 그 경쟁력을 물어보는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베트남 것도 또 물어봐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은 베트남이 EAU하고 체결한 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EAU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우리도 협상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그쪽 한 거를 제가 좀 잘 몰라요. 그걸 묻는데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더 모르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린 거 들어주십시오. 우선 FTA 체결 국가하고 거래할 때는 4가지를 지켜주십시오. 우선 제1 원칙은 체결 국가의 모든 거래는 FTA를 통하라. 그냥 협상이 그 나라 FTA 협상할 때는 그 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동원되거든요. 무역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 FTA를 활용할수록 도움이 되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나라하고 거래하시든 그 나라하고 주재국하고 체결한 FTA를 활용하시라. 두 번째는 이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FTA 협정 문제 읽어보라 이거죠. 그냥 원산지 통관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정문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TA 교역에 대한 팩트를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FTA 진화, 아까 양자, 다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진화를 좀 따로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외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문제인데, 한국에는 FTA 자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사, 하나는 원산지 관리사. 공통점은 똑같이 제조업 위주의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원산지 통과를 다룬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비스에도 많은 요청이 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청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격증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FTA 관리사라는 겁니다. 원산지 통과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래서 해외 쪽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요거는 제가 한 3회 정도 저희가 이제 했는데, 굉장히 한국에서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수님들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이 FTA 관리사 시험을 보려면 무역을 10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무역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들과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TOEFL은 테스트 오브 FTA, 토익에서 따왔습니다. FTA 능력 검증 시험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저희는 해외 수출하려고 합니다. RCEP이든 CPTPP 우리가 들어갔는데 발효되면 이 자격증을 갖고 진출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자, 이제 마지막 장편인데 여기 우리 회원님들 무역을 하시니까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도 활용하시다. 이거는 당장 여러분 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 300명 정도 된 중소기업 강의를 하고 그 사장님과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했던 내용을 제가 반영해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섬유 업체인데요. 그냥 의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 섬유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 들어간 섬유를 만드는 업체인데 한미 FTA, 한 EU FTA가 발효될 것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바이어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차 마시다 그 얘기 듣고 살펴봤더니 그 홈페이지가 바이어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그 한국은 이상하게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을 때는 80% 이상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그 익스플로러는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5%,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구글의 크롬이든지 예를 들면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든지 애플의 사파리가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그 업체의 홈페이지는 이런 다른 나라, 다른 브라우저하고 호환이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라우저 쓰는 이 바이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 강력히 요청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보류가 됐어요. 그게 제 장본인입니다. 다른 브라우저와 같이 연동되게 하자. 그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 그 정수혁 사장님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뭐 번쩍번쩍 해놓고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당장 지우라 그랬습니다. 동영상은요, 콘텐츠가 무거워서 다른 나라 초고속망에 깔린 대한민국에서는 잘 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남미다 뭐 서남아시아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중동지방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여기 접속하기 힘들어요. 콘텐츠가 무거우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트를 하려면은 동영상 같은 무거운 콘텐츠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그 회사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소개 회사가 뭐 A4용지 한 2장 정도는 장황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오의 90%가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은 키워드 방식이거든요. 산문식으로 쓰면 이걸 긁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포인터 산문식으로 쓰면 포인터가 구글에 찾아온 100만 개 중에서 막 그 업체는 80만 문제 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이 많아요. 홈페이지에 프레임이 많다 소리는 뭐냐? 이 오프라인에서 대문에다가 판 잡아갖고 못 치는 거 똑같아요. 프레임을 줄이셔야 됩니다. 글로벌 사이트가 되려면 3, 4개, 5개 넘지 않게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이트 신뢰성 향상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사이트는 잘 만들지만 인콰이리 관리도 안 하고요. 여러분 바이오한테는 24시간 내에 대답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퇴근하기 전에 메일 보내놓고 아니면 SNS 보내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고 없으면은 딴 데로 가버리죠. 이 지구상에 여러 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매 조건이 그죠? 네. 그래서 바이오 관리는 즉시 대답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이 업체는 그게 안 돼 있더라 이거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결정력 있습니다. 사장님 홈페이지를 돈을 새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홈페이지다가 사장님 물건이 이거다. 그러면 요거는 FTA 되기 전엔 미국에는 이랬었는데 FTA 되고 나니까 관세로 이렇게 절감되고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하나의 표를 만들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이오가 그걸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우리 옥타 회원님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 기억을 못해서 좋아요. 아, 이제 FTA가 이런 거구나. 더 공부하고 싶다면 옥타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만 제가 가서 할 수도 있고 대학별로도 될 수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깊이 더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지만 아, FTA가 이런 거나 좀 알아두시고요. 이 홈페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 분석해 보세요. 글로벌용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FTA에 최적화되어 있나 안 돼 있나. 다른 분들,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나 제가 이렇게 할 때 컨설팅 할 때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부터 컨설팅 해줍니다. 자, 거의 1시간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아마 다른 데서 듣기 힘드신 강좌일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여러분들 뵙기를 학수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